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에는 2주에 걸쳐서 명예훼손과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즉 인터넷 명예훼손,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쭉 찾아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케이스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구나. 판례의 흐름이 이러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회에 거쳐서 이제 꼼꼼하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PPT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은 명예훼손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명예훼손이란 뭐냐?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죠. 공연히, 공연성이란 뭐냐에 대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거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이제 공연성이라고 해요. 아,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구나. 어떤 좀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했구나라는 거를 불특정인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를 딱 인지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이제 공연성이라고 하고요. 사례를 볼게요.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한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발송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 이 사례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나 봐요. 이렇게 다수인 뭐 19명, 193명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배송을 했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됐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본 거죠. 자, 두 번째 사례 보실게요.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를 했어요. 비공개 대화방, 여기서 대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유포했겠죠. 자, 근데 판례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자,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이에요. 1대1로 대화를 했어요. 비밀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대화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 내가 A고 B한테 자, 들어봐. C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어. 이런 창피한 일을 했어. 라고 1대1로 개인 블로그 대화방에서 했다 하더라도 A가 B한테 한 내용을 B가 불특정 또는 다수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되고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 충족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례를 보면요. 다음 사례 보실게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물 15부를 피고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15명에게 한 부씩 배부를 했어요. 근데 배부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이 출판물 작성에 가담을 했다. 판례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만든 사람, 이 출판물에 작성한 사람이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라는 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거면 이제 족하기 때문에 출판물을 만든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라고 해도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게요. 자, 네 번째 사례예요. 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했냐.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C 등부터 폭행을 당해서 입원을 한 피해자 D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피고인이 어머니나 뭐 아버지인가 보죠. 근데 이 피고인의 아들인 C가 피해자 D를 이제 폭행했죠. 그래서 피해자 D가 이제 입원한 상태예요. 병실로 찾아가가지고 D의 어머니인 A에게 아프다는 애가 왜 게임하냐. 학교 알아보니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자, 요 포인트는 정신병이죠. 이게 명예훼손이다. 라는 걸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A, 그러니까 그 피해자 D의 어머니인 A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들이 왜 정신병이 있냐.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런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난리를 쳤으니 이건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이제 검사가 이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를 한 건데 이 사건 현장, 이 포인트를 보세요. 이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피고인, 그러니까 아들 C의 어머니인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어머니인 A,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뭐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는 어떤 사람이냐? B는 A와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하면서 5, 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A 아들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머니죠. 피해자의 아들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병문안 갈 정도로 가까운 관계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는 A와 B의 점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과연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봐야죠. 자, 이렇게 피고인이 D의 병문안 가가지고 피고인과 A, B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즉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정신병이라는 발언을 한 거면 이게 과연 피고인한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냐, 이게 공연성이 있고 전파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판례는 어떻게 판시했는지 궁금하시죠? 물으실게요. 이런 사례에서는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네요. 자, 왜 그러면 이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봤느냐? 즉 공연성이 왜 없다고 봤느냐? 여기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뭐 여러 사정에 비춰서 피고인 발언이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없다. 즉 공연성이 없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누구 있었냐면은 피고인 그리고 A, 피해자의 어머니죠. 그리고 B는 이제 A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했죠.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자, 피고인은 이제 뭐 그 전파 가능성에서 전파를 할 사람에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처벌을 받느라고 이제 지금 법정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고, 피고인 빼면은 A랑 B가 있는 셈인데 피해자의 어머니인 A가 자기 아들이 정신병이다라고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자기 아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릴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B가 그런 그 A의 아들의 정신병, 이 뭐 허위 사실이지만 그런 거를 소문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A와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B가 이런 걸 소문낼 가능성이 없죠. 퍼뜨릴 가능성이 없죠. 그럼 이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무죄가 된 겁니다. 다음 사례 보실게요. 피고인이 피해자만 들을 수 있도록 귀옛말로, 귓속말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피해자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를 그 피해자한테만 살짝 한 거예요. 귓속말로. 자,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재밌는데.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귓속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 이런 사실을 얘기했다면 이런 얘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예훼손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귓속말로 그 피해자에게만 네가 누구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가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스스로 못 퍼뜨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건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죄가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사례 또 보실게요. 피고인이 식당 안에 방 안에서 여기 A는 이제 명예훼손 피해자의 친척이네요. A에게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불륜관계에 있다. 이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죠. 불륜관계에 있다라는 내용을 말을 했고 또 이제 A, 피해자의 친척이죠. A는 피고인과 단둘이 식당방에 앉은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듣고 자, 피해자 1과는 친척간이라서 창피해서 아무 말 못하고 헤어진 뒤에 즉시 피해자 1을 찾아가서 힐책한 거죠. 친척이니까 이제 혼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왜 불륜관계를 한 거냐. 힐책한 건데 A의 힐책을 받은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이를 알리고 같이 피고인을 찾아가서 따짐으로써 이게 표면화된 사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 피고인, 명예훼손 이제 그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척 A에게 누구가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불륜관계 있다라는 말을 한 것. 그게 이제 명예훼손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포인트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척간이라는 겁니다. 보실게요. 자, 피고인이 식당 방 안에서 A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한 이 행위는 그 상대방인 A와 피해자와의 신분 관계로 봐서, 즉 친척간, 그걸로 봐서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공연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넘어가서요. 자, 명예훼손죄에서 두 번째 요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건 이제 공연성이고, 두 번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례 중심으로 볼게요. 자, 모욕하고 구분은 뭐냐면은, 모욕은 이제 사실 적시는 아니고 뭐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환양년, 그리고 뭐 그런 욕설 있지 않습니까? 뭐 쌍놈 뭐 이런 거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그런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 모욕이고, 사람의 명예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거는 이제 명예훼손입니다. 그건 모욕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7번째 사례 보실게요. 자, 요런 사례. 늙은 환양년의 갓나, 너가 환양질을 했잖아 라는 피고인의 요 발언, 이게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가 되냐 라고 했을 때 법원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하다. 이거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검사가 모욕죄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했다가 오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뭐 환양년, 환양질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욕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 보시면, 자,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똥꼬다리, 그리고 잘 운영되어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 자,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 될까요? 자, 판례의 판단을 보실게요. 자,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자, 그 뒷부분, 이게 문제네.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 라는 요 구절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했네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어야지만 그 가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의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애꾸는 병신이라는 발언 한번 어떠세요?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다. 명예훼손죄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시면, 경찰관 상대로 한 진정한 사건, 진정을 했는데 경찰관 상대로 근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내사 종결 처리가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연이 불특정 다수한테 내 사건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에서 구속영장 떨어진다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보실게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겁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이제? 자,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하면은 이제 진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이제 퍼뜨리고 유포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도 자 보면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발된 사건들을 보면요, 이제 사실이 있는데 그걸 좀 과장되게,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장되게 과도하게 표현한 그것이 과연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좀 경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디까지가 허위 사실 적시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과장된 표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대해서 판례가 판시한 건데, 한번 보시면, 자, 명예훼손죄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냐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좀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중요한 부분, 그 명예훼손적인 전체적인 발언 취지의 중요한 부분, 핵심되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건 허위다. 그러니까 기준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중요한 부분,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보실게요. 명예훼손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뭐 사회적 평가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나쁜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 커먼 센스에 해당한 부분이라 사회적 평가 저해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법률에서 또는 판례에서 뭐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건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서 판단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이상 세 가지 요건, 공연성, 그 다음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그 다음에 명예훼손, 이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명예훼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제가 명예훼손을 먼저 한 이유는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명예훼손이 뭔지 기초를 알고 사이버 명예훼손을 봤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푼 거고요.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례 케이스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